안녕하세요. 이번 2019년 6월 달에 시행한 서울시 9급 행정학개론 문제는 크게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졌던 지방직 시험도 그렇고, 또 이 국가직 시험도 그렇고, 평범한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고, 거의 문제가 그동안에 다루었던 기출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번에 서울시 문제도 20문제가 거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일부 시행 시기를 묻는 지문 6번 문제. 이번에 이제 6번 문제 이제 4번 지문이라든가 13번 문제 1번 지문이 이제 있었지만, 다른 지문과 비교를 해보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도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묻는 문제가 많았고, 또 특히 이제 사례 문제 19번 문제도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난이도를 보니까 행정학 점수가 95점이면 이제 이상이면 우수한 성적이고, 85점에서 90점까지가 보통 점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서울시 9급 행정학 문제는 조직이론에서 출제 빈도가 높았고, 정책학이라든가 재무행정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직 시험은 정책학 시험 문제가 이제 많았죠. 6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서울시 문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 빈도를 말씀드리면은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영역별의 출제 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민감한 이런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중상 정도 문제로 난이도를 보면 중상 정도 문제가 이제 2문제고, 나머지가 이제 중하라든가 중간 정도의 이런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이런 시험 문제들이 였기 때문에 항상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또 이렇게 암기할 것은 정확하게 암기를 통해서 시험에 고득점을 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2019년도 6월 달에 시행한 서울시 9급 행정학 기출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정책적 이론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 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 이론론이 아니라 이원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책적 이론론은 행정의 본질을 행정과 정치 아주 밀접한 상태에서 이렇게 구하고 있지만, 행정이 아무래도 이에 반해서 이제 정책적 이원론은 행정을 관리 기술로 보고, 또 법령이나 이미 결정된 정책 구체화 내지 합리적 집행으로 이해하고 행정과 경영 간의 차이를 경시한다고 했습니다. 공생적 이론론이죠. 그러니까 이 정책적 이론론은 정치와 행정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행정 다르다. 정치는 정치자가 하는 건데,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 관료들이 하는데 집행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책적 이론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시면 이런 관리자, 이 관리자들은 정책 결정자를 위한 지원, 정보 제공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집행을 하고, 정치가가 또 목표를 설정하면 또 수단을 선택하는 게 행정이죠. 이게 이제 행정 관료들이 하는 거죠. 정치가가 하는 거고요. 정치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 정보 제공의 역할만 하는 게, 이거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이원론은. 이건 1번의 지문은 이원론에 대한 설명이지 이론론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2번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은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3번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수집, 분석, 제시하는 정보가 가치 판단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그랬고요. 4번 행정의 파급 효과는 정치적인 요소를 내포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정책적 이원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목표관리제와 성과관리제를 비교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목표관리제는 평가, 환류, 그죠? 참여와 평가, 그리고 평가와 환류를 강조하는 게 목표관리제죠. 그래서 부하와 상관이 조직의 목표와 이 개인의 목표 일치화시키는 이런 과정이죠. 단기적이고 또 가시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게 목표관리제고요. 자, 그래서 기억. 목표관리제는 개인이나 부서의 목표를 조직의 관리자가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하향식 접근이 아니죠. 상향식이죠. 그러니까 부하와 상관이 같이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향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목표관리제는.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참여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향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목표관리제와 성과관리제 모두 성과 지표별로 목표 달성 수준을 설정하고 사후의 목표 달성도에 따라 보상과 재정 지원의 차등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맞죠? 그래서 목표관리제와 성과관리제 모두 이렇게 성과 지표별로 목표 달성 수준을 설정하고 사후에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보상과 재정 지원의 이런 차등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공통점을 갖습니다. 디귿. 자, 성과평가에서는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맞는 거고요. 리을. 성과관리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로부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 단위의 목표와 성과지표, 개인 단위의 목표와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향식 접근이다 라고 했는데 리는 이제 틀렸죠. 이 성과관리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로부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 단위의 목표와 성과지표, 또 개인 단위의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죠. 그러나 따라서 하향식 접근 방법에 해당이 되죠. 상향식이 아니라. 그래서 하향식입니다. 하향식. 상향식이 아니라. 그래서 리을이 틀렸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은 틀렸고 니은, 디귿 두 개만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권력은 다양한 세력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그렇죠? 다원주의. 그 다음에 2번.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달의 다원주의에 따르면 엘리트 집단이 존재를 하지만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 집단이 정책 분야별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를 가진 집단, 명예를 가진 집단, 권력을 가진 집단, 각각 세력 집단들이 이런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 집단이 정책 분야별로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3번.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기에 기인한다고 하는데 이건 틀렸죠. 다원주의는 사회 각종 이익 집단은 정부의 이런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 집단들 간의 상호 경쟁적이지만 이런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고 또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의 차이는 이렇게 이익 집단의 규모라든가 영향력, 전문성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기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향력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익 집단의 규모라든가 영향력, 전문성 이런 차이 등으로 발생을 합니다. 4번.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익 집단들 간의 상호 경쟁적이지만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고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번.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4번에 보시면 공익. 공익은 이제 실체설, 과정설, 절충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공익.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과정설은 1번. 과정설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거는 이제 실체설이죠. 1번의 질문은 이제 실체설입니다. 과정설이 아니라. 과정설은 이제 이렇게 사이 간에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충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협상, 타협, 조정에 의해서 공익이 생긴다라는 이런 설이고요. 실체설은 이제 이렇게 개인의 사익을 초월해서 공동체 전체 공익이 따로 있다. 그래서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게 이 실체설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실체설은 사회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해서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고,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조정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고요. 4번, 실체설은 사회 공동체 내지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한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래서 이 실체설이 이제 이렇게 사익을 초월해서 선언적, 도덕적, 규범적인 것으로 존재를 하고 사익 간의 갈등이나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런 입장이죠. 전체주의, 권위주의, 엘리트주의가 이제 실체설, 자연법 사상이고요. 그래서 전체주의, 권위주의, 엘리트주의 사상입니다. 선언적이고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이런 측면이고요. 자, 과정설은 이제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또 이런 선진화된 선진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과정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익 간의 조정,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 산물이 과정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절충설은 합의설이라고도 하죠. 합의설. 소비자의 이익과 같은 거다. 소비자의 이익. 다수의 이익과 같은 거다. 다수의 이익과 같은 게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 그래서 공익은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는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이죠. 다음 5번. 합리성의 제약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합리성의 제약 요인.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할 때 대부분 이제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이제 뭐 조직의 어떤 집단 사고라든가 개인의 가치관, 신념, 또 문제가 복잡하거나 목표가 모호하고 또 가치 선호의 갈등이라든가 인지적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이죠. 자,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 선호. 다수 간의 가치 갈등이 있을 때 합리성이 제약되죠. 그래서 이런 조화된 가치 선호는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바로. 감정적 요소라든가 비용의 과다, 지식 및 정보의 불안전성은 합리성을 제약하는 이런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쉬웠던 문제죠. 다음 6번. 자, 우리나라 이제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신공공관리론의 조직 원리에 따라 등장한 성과 중심 정부 실현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맞죠? 이 책임 운영 기관은 영국의 넥스트 스텝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입된 제도고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달에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이라든가 또 재무, 인사를 이 자율권을 재량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책임을 묻는 이런 제도죠. 그래서 집행 중심의 이런 조직입니다. 다음에 2번.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죠. 3번. 책임운영기관은 사무 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용, 시설관리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랬고요. 4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1995년부터 제도가 시행됐다라고 했는데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99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도입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운영기관은 에이전시라고 하죠. 집행중심의 조직이고요. 집행중심. 그리고 이제 자율, 그러니까 성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 책임운영기관은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 책임운영기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특허청이 중앙책임운영기관이죠. 그리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조사연구형, 또 교육형, 또 문화형, 의료용, 또 시설관리형, 그리고 이제 기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형이 이제 특허청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앙책임운영기관에 여기에 이제 장은 임기가 2년이고요. 정무직 공무원이고요. 자,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임기가 5년입니다. 그래서 2년 보장이고요. 5년 범위 내입니다. 5년 범위 내. 그래서 2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4번은 95년부터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 책임운영기관은 1999년 1월에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제도다. 영국의 넥스 스텝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의 도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기관은 정부의 기업이라고 했죠. 다음에 7번.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겠어요? 1번. 행정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책임 확보의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인 또는 행정기관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라든가 요망에 부응해서 공익이라든가 직업윤리 이런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하죠. 행정책임. 2번. 의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혹은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그렇죠? 입법부가 이렇게 입법심의라든가 공공정책의 결정, 예산심의, 국정감사, 조사라든가 이런 기능을 통해서 국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내부 통제보다 외부 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틀렸죠? 현대 행정의 이제 복잡화 전문화를 이 중요성이 이제 강화되고 있으면서 행정국가에서는 외부 통제의 효율성이 이제 저하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죠. 이건 이제 뒤바뀌었네요. 3번은. 틀린 게 되겠고요. 4번.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 투표권의 행사를 통하여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거는 주권자의 이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거는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직접적 통제보다는 아무래도 포괄적이고 간접적 통제 성격을 갖는 게 아무래도 선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로위의 정책 유형 중 선거구 조정 등 헌법상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로위의 분류. 자, 이 로위는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 구성정책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 분배정책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크배럴 같은 이런 정치가 나타나고, 그래서 돼지 구유식 정치, 구유식 정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호 불간섭의 특징이 나타나고,
또 표의 교환 행위, 담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분배 정책이라고 했고요. 규제 정책은 이제 다른 개인이나 조직을 규제해서 다른 개인이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고. 그래서 이 그 다원론 정치가 나타나고요. 다원론적 정치가 나타난다라고 했고. 재분배 정책은 소득의 이전을 꾀하는 거죠. 소득의 이전. 그래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이런 분배, 소득 이전을 꾀하기 때문에 갈등, 이념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죠. 이념 대립. 가장 심한 게 재분배 정책이죠. 그래서 이 재분배 정책은 엘리트론적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엘리트론적 정치. 그러니까 정책이 결정될 때 이렇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이 정상들 간에 이 고소득층을 대변하는 쪽과 이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쪽에 엘리트들 간에, 그러니까 정상들 간에 제휴나 협상, 타협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엘리트론적 정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재분배 정책입니다. 이 구성 정책이 이제 헌정 수행에 필요한 게임의 룰을 설정하기 때문에 선거구 개편이라든가 또 지역구 개편이라든가 또 공무원의 보수라든가 연금에 관련된 이런 정책들. 그래서 선거구 개편, 지역구 개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의 이런 그 역할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는 게 구성 정책입니다. 그래서 로의 정책이죠. 그래서 또 이제 알몬드, 파웰의 분류, 상징 정책, 추출 정책,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상징 정책은 이제 국민들의 이념을 호소하거나 또 상징적인 이런 건물을 만든다라든가 또 국경을 지정한다라든가 동상을 건립한다라든가 이런 정책이고요. 추출 정책, 인적 물적 자원을 추출하는 정책이죠. 조세라든가 징병, 징용 이런 것들이고요. 분배 정책, 국유지를 불화한다라든가 또 도서관을 건립해 준다라든가 공원을 조성해 준다라든가 이렇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이 분배 정책이죠. 네, 규제 정책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가 있죠.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이 분배 정책과 또 이 규제 정책을 경쟁적 규제 정책과 보호적 규제 정책 이렇게 나누고 또 재분배 또 외교 국방 정책 이렇게 이제 리플리와 프랭클린 나누죠. 이 경쟁적 규제 정책은 그러니까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이고요. 보호적 규제 정책이 이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보호적 규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헌법상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 유형, 선거구 조정, 구성 정책이죠. 1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행정통제 유형 중 공식적 내부 통제 유형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누구겠어요? 1번 정당에 의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는 이제 외부 통제이고요. 비공식 통제이고. 감사원에 의한 통제가 이제 내부 통제이면서 공식적인 통제죠. 사법부,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는 이제 외부 통제이고, 동료 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 이거는 이제 비공식적인 내부 통제죠. 자, 이 행정 통제 중에 자, 이 내부 통제이고 외부 통제이고 이렇게 나눕니다. 내부 통제이고 외부 통제. 여기 이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 통제. 내부 통제이면서 공식적인 통제는 이제
뭐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라든가 또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라든가 또 감사원에 의한 통제라든가 독립기관인 감사원이라든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라든가 또 정부 업무 평가에 의한 통제라든가 또 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교차기능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참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라든가 뭐 또 기재부 또 인사혁신처 이런 기관들이 교차기능조직이라고 하죠. 비공식적인 통제는 이제 내부 통제면서 비공식적인 통제는 이제 직업윤리라든가 또 공익이라든가 동료 집단에 의한 통제, 동료 집단, 또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에 의한 통제가 비공식적인 통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외부 통제죠. 외부 통제면서 공식적인 통제. 그래서 외부 통제면서 공식적인 통제는 이제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통제가 이제 외부 통제면서 공식적 통제가 되겠고요. 비공식적인 통제, 외부 통제면서 비공식적인 통제는 이제 정당에 의한 통제라든가 여론이라든가 또 매스컴에 의한 통제라든가 또 인터넷에 의한 통제라든가 이런 통제, 시민에 의한 통제 이런 것들이 전부 외부 통제면서 비공식적인 통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여기서 2번이죠. 감사원에 의한 통제가 공식적이면서 내부 통제에 해당이 됩니다. 10번. 허쉬와 블랜차드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른 효과적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부하가 가장 미성숙한 상황에서 점점 성숙해 간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 리더십 유형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이 허쉬와 블랜차드는 상황에 적합한 모형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부하의 성숙도가 가장 크면 무관심형이 이런 바람직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하가 미성숙한 상황에서 성숙해진다고 할 때 효과적인 리더십은 여기서 자, 이렇게 구민의 성숙도가 매우 낮을 때는 권위, 그러니까 지시형이 이제 합당하겠죠. 라가 이제 들어가는 게 맞겠죠. 라, 지시형. 그다음 구민의 성숙도가 이제 매우 낮으면 이제 지시를 하지만 매우 높으면 이제 위임을 해주는 게 가장 성숙도가 높을 때는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위임. 위임이 가장 뒤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위임형이 이 다가 이제 맨 뒤에 들어가고 라가 그러니까 지시형이 맨 앞에 들어가는 게 2번 아니면 3번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성숙도가 낮으면은 설득을 한다. 권위, 설득, 참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숙도가 가장 낮을 때는 권위형, 지시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 위임, 이러한 형태로 가는 게 이제 허쉬와 블랜차드가 이야기를 한 이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십이 적합하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3번이죠. 참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낮으면은 설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 그 다음 매우 높을 때는 위임을 해준 이 허쉬와 블랜차드의 성숙도에 따른 내용이 리더십 달라지는 게 순서가 권위, 그러니까 지시형이죠. 설득, 참여, 위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국가직 이렇게 국어 행정학시험 문제를 1번서부터 10번까지 풀어봤고, 다음 시간은 이제 11번서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